오빠와 누나를 사랑했던 팬클럽 1세대들의 화려한 부활.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평론가 김종배의 30대 정치학. 90년대 바람이 분다. 영화와 드라마, 음악은 물론 정치 영역까지. 386 세대와 88만 원 세대에 기어 숨죽였던 30대들. 그들이 90년대의 부활과 함께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떠올랐다. 김종배 작가는 정치를 밥, 연애, 생활이라고 정의한다. 다가올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누구와 사랑을 하고 마주 앉아 밥을 먹어야 할까? 이털남 김종배가 내 사람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한 연애 특강을 펼친다. 이털남으로 막 팟캐스트 시작하셨을 때 저는 어감이 이 털 많은 남자를 보아라 뭐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뵈니까 좀 라임이 맞는 것 같아요. 털이 많으시는데. 이것도 깎은 거예요. 어차피 이슈를 털어주는 거고 선생님 털도 많으니까 이거를 합쳐갖고 장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슈 털어주는 남자가 그렇게 장명이 됐죠. 결국 털의 의미는 초기부터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 뜻이 있었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슈 털어주는 남자가 오마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마이뉴스에서 털을 못 깎게 해요. 아, 이제 털도 브랜드가 되어서. 네.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대선을 앞둔 시사평론가 섭외가 가장 어렵다고 선배가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아니요. 그것도 뭐 사람마다 달라요. 뭐 한가한 사람도 있고 장사가 안 되는 저 같은. 그죠? 장사가 안 되십니까? 그러게 왜 그럴까요? 많이 찍힌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참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주변의 시선은 별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30대 정치학이라는 책을 내셔서 제가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를 보길 70년대생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셨어요. 최근 트렌드 이끄는 이제 90년대 문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 건축학개론이 뜨고 그다음에 드라마 뭐 응답하라 1997이 뜨고 그러니까 시류에 편승해서 하나 쓰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정말 저로서는 억울한 얘기인 게 그게 전혀 아니고 30대에 주목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즘 제 분석에 따르면 2002년 이후부터인데 이른바 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무슨 까. 근데 주목할 현상은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빠든 까든 그것이 유권자가 수동적인 유권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유권자가 됐다는 점만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정치판이 짜놓은 질서 속에서 수동적으로 사지선다해서 뭐를 하나 고르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빠든 까든 그게 나타나는 건데 상당히 유권자들이 능동적으로 변했다. 능동적으로 변한 유권자의 가장 중핵이 30대더라. 1970년대생. 그래서 지금 유권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들을 조명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냥 뭐 이런저런 그 뒤풀이들이나 이런 데서 30대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되게 통쾌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치인 세대래요. 왜냐하면 386 세대의 위세에 눌리고 88만 원 세대 후배죠. 후배들한테 치받침 당하고 참 그 서러운 세대였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근데 이게 그냥 뭐 그 농담조로 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들이 지금 그때 좀 발견했고 제대로 조명이 안 되고 있구나 사회적으로. 책에서 말씀하시기에도 30대가 가장 정치적인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저로서는 뭐 이 책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뭐 30대들을 두고 리모델링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30대가 이렇게 이제 치받고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정치판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 단적인 예가 작년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라고 보는데 그때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고 시민 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이제 그 자웅을 겨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장충체육관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최종 후보를 선택을 하는데 아 밀린다 하니까 순식간에 트윗으로 거기 돌고 20, 30대가 와 이제 몰려가고 이른바 버스 부대하고 지하철 부대가 싸웠다. 버스 부대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제 조직 동원을 해서 동원한 층이고 이게 밀린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와서 투표를 했던 2030이 또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치판을 이들이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정치판을 바꿔버리고 있는 거죠. 틀을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리모델링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친구들이 그 1990년대 그러니까 20대를 보낼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주로 탈정치화된 세대다. 문화 세대다. 놀기 좋아한다. X세대. 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 많았죠. 그런데 참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그들의 그런 문화 취향, 놀이 취향, 게임 취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유권자의 정치 참여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을 좋아한다. 어느 정당을 좋아한다가 아니죠. 어느 정치인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1990년대 대중문화가 만개한 시기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타났던 팬덤 현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빠. 그렇죠. 그러니까 바의 시작은 사실은 그 연예인 팬클럽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그 팬덤 현상이 정치인으로 옮아간 것이고 그래서 어떤 팬클럽, 정치인 팬클럽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아주 재밌게 놀고 있거든요. 놀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보면은 내가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무기를 구입을 해서 그 캐릭터에 장착을 하고 전략을 짜가지고 내가 선택한 캐릭터가 이기도록 이렇게 이제 게임이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30대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 참여 양상도 거의 같아요. 이것이 내가 어떤 정치인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치인의 세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변방에 있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 그 게임을 하는 양상과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팬덤, 놀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동력이 바로 이들이 20대 때 축적했던 어떤 그 문화적 경험, 놀이의 경험 이런 것들을 용도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원천 기술은 똑같다. 원천 기술은 똑같은데 응용 과정에서 이제 문화에서 정치로 옮아간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도 자기를 리모델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대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는 좀 자각하진 못했어요. 그냥 10단위로 끊어서 하는 이제 그런 통계라고 봤는데 이 정도로 세대가 인간의 행동 양식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세대적 경험이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세대론이 많이 있었는데 세대론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이었어요. 저도 1960년대생이지만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대학을 간 사람들의 비율이 30% 안팎이에요. 그러면 30%가 나머지 70%를 대표할 수 있느냐. 근데 세대론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세대가 대학교를 다닐 때 겪었던 경험이 결국은 세대 경험이고 그것이 세대의 특성을 규정한다.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30%의 대학생활 경험이 그럼 나머지 70%는 소외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이제 세대론이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0대 정치학이라고 세대론이죠, 이것도. 30대 같은 경우는 이 대학 문화의 고유성, 대학 시절의 경험이 갖는 차별성, 특성이라고 하는 게 거의 해체가 돼버려요. 무슨 이야기냐면 1980년대의 대학 문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대중문화, 그다음에 생활문화와는 현격히 달랐죠.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의 대학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중문화에 편입된 대학 문화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대중문화에 편입이 되고 그 하위 고리에 편입됐던 것이기 때문에 대학을 간 사람이든 가지 않은 사람이든 장벽이 사라져버린 첫 세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1980년대에는 학생운동이 최고 전성기를 맞았던 시기인데 그것이 시대 환경에서 기인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970년대생이 대학을 다닐 때는 김영삼,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이른바 민주화가 이루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로부터 괴리가 됐던, 이탈이 됐던 그런 시기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시대 환경에서도 이 대학 시절의 경험이라는 게 오히려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대중문화와 인터넷에서 시작이 됐던 그 사회적 소통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더 크게 지배를 했던 그런 첫 세대인 것 같은데 그거는 대졸자이고 아니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정치와 연애하기, 현주가 뽑는 세 권의 책. 아무도 대표해주지 않는 존재 20대,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고자 노력하는 20대 작가 조윤호의 개념찬 청춘.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이다. 한겨레 21의 9번째 인터뷰 특강,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희망찬 새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막상 당선된 그들 매번 무력해지죠. 폭스뉴스 앵커 존 스토셀의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책 하나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나온 시기가 그게 다르진 않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를 5월에 내고 이제 30대 정책이 9월에 나왔는데
두 번째 책을 내고 제가 출판사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미쳤지. 그 책 두 권을 1년 안에 뚝딱 쓴다라는 게 내가 미친놈이 아니고선 그걸 왜 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 중에서 11년 넘게 이제 계속 출연을 했었는데 작년 5월 31일자로 잘렸어요. 잘리고 났는데 잘린 다음 날부터 막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책 내자고. 어쨌든 그래서 책이 이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몇 개월 먼저 나온 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한데 독자 평을 봐도 그렇고 좀 현장에서 어떤 위치도 봐도 그렇고 좀 반응이 많았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예. 서평을 다 읽어보세요. 서평이요? 네, 독자 서평. 예, 온라인에 올라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봤어요. 저도 이제 좀 거의 뭐 도입부에 나오는 말인데 뉴스는 생선이다. 살은 잘 발라먹되 가시는 잘 발라서 먹어야 되는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뉴스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사기다. 주권자 국민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선거 국면 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현상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든 정당이든 수시로 여론조사를 돌린다. 수시로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쟁점화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반응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를 하고 조율을 한다. 사실은 주권자의 주권은 일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은 투표소가 아니라 여론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론시장에서 주권자의 주권이 발동이 되는데 이 주권이 항상 옳게 발동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여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사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인풋이 잘못되면 아웃풋이 그러니까 잘못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정보가 잘못 입력이 되면 의견도 잘못 설정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관련 정보가 거의 대부분이 뉴스를 통해서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제대로 선별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뇌리 속으로 입력이 되면 거기서 이것이 뇌 속에서 다시 조정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의견도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뉴스 읽기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선별을 하지 않으면 그건 정치에, 정책에 상당히 악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독자 평이 두 권 책도 그렇고요. 팟캐스트도 그렇고 자극적인 재미는 없는데 정치, 시사에 관해 올곧다. 이걸 좋게 표현한 거고 또 딱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은 깔 건 다 깐다. 진보도 까고 보수도 깐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 제 이름 석자 뒤에 시사평론가라는 타이틀이 달려버렸는데 본의 아니게. 근데 이제 그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시사평론가의 역할이 뭐냐. 시사평론가는 판관이 아니에요. 판관이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이 시사평론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시사평론가는 가이드예요. 길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지 국민들의 판단을 돕는 그런 가이드의 역할이 뭐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내주는 1차 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언론인이에요. 하루에 수십 수백 개의 뉴스가 쏟아지는 상태에서 지금 뭐냐면 분류 기능,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 기능이 제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제공하는 그 수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분류해주고 해석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이쪽 카테고리에 놓여야 되는 거고 이건 저쪽 카테고리에 놓여야 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나눠주고 저는 그게 가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면 된다. 그 역할을 해주면 국민들은 알아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 진영의 귀의에서 뭐 목소리 톤 높여갖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되게 쉬운 일이에요. 어찌 보면. 그리고 편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 편이 확실하게 생기니까. 설령 거기서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편이 감싸주죠. 지금까지 양태를 보호할 때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생산적인 일일까라고 하는 것에는 좀 생각이 저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냥 걸리는 대로 깐다. 이런 주의로 갔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별로 또 환대를 못 받네. 오나가나 그렇습니다. 2030 여성 세대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2030 세대 여성들 자신이 보는 자신들의 세대와 다른 세대가 보는 이 세대의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고 좀 느끼고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보시기에 2030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치인 팬클럽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이 그 교류의 문화라고 하는 게 상당히 여성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그냥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올리고 이런 게 아니죠. 뭔가를 꾸미고 바꾸고,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주도하고 있는 층 중에 그 상당수가 여성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성들이 거기에 새로운 정치 참여 양식에 참여에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감성을 녹여내는 측면들이 대단히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30대 정치학을 그러니까 쓰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봤는데 그 가운데 논문 하나가 바로 그 정치인 팬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심층 면접한 논문이 있었는데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14명을 심층 면접을 했는데 그 14명 인터뷰 대상자 중에 8명이 어떤 여성들이었냐면 아이돌 팬클럽 출신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10대 때 아이돌 그러니까 팬으로 막 팬심을 막 발현을 하다가 이제 그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서 정치인으로 그게 올라갔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온라인 공간에서 상당 부분이 또 여성들이 주도하는 측면도 있어요.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논리가 통하는 부분이라고 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누군가는 정치적 연애다 해서 그런 감성적인 코드나 지금 말씀 잘 정치적 연애예요. 특히나 네. 최근에는 정치적 연애예요. 그것이. 가령 아까 뭐 정치에도 DNA 같은 게 있듯이 여성들한테도 뭔가 세대적으로 축적해온 어떤 이렇게 소수로 취급받아온 그런 게 쌓여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이 되어서 다른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최근에 봤을 때 만약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 하는 젊은 여성들을 보면 이유가 여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그 여성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력한 이른바 남녀 대결 구도로 몰아갔을 때 박근혜 후보 측에서 오히려 득이 될 것 같은데 남녀 대결 구도는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대선에서. 왜일까? 박근혜 후보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유권자들한테 별로 어필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 정체성의 문제는 그런 면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문화적인 정체성,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들이 딸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여성이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를 좋아한다. 내가 여성이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높을까요?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비율이 요점이 아니라 가령 생각을 할 때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 여자의 뭐 그 인권이나 또 올라가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이겠죠. 그 박근혜 후보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가 저는 뭐예요? 박근혜 후보는 5년 내내 대선 후보였어요. 최근에 대선 후보가 된 게 아니라 5년 내내 대선 후보였어요.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가졌던 그런 정치적 위상에 입각해서 볼 때 그러면 여성으로서 여성의 어떤 그 처지와 여성의 요구와 여성의 수건을 해결해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행보를 보여왔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19일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우리는 후보들의 어떤 점을 눈여겨보고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사람을 고를지 내 사람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번 대선이 재미난 게 뭐냐면 정책적 차원에서의 구도가 잘 안 짜여져요. 박근혜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복지를 얘기를 해요. 문재인 후보도 이야기를 하고 안철수 후보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론으로 들어가면 미세한 차이가 있죠. 강론으로 들어가면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총론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 문제 가지고 구도가 안 짜여져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꼭 정답식으로 나오는 게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시고 거기서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후보를 뽑으십시오. 꼼꼼히 꼭 선거 때 공부해야 됩니까? 그죠? 그렇게 보려면 진짜 경제 공부해야 돼요. 경제 민주화의 결이 어떻게 다른가? 저는 그렇게까지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큰 차이가 없다면 대세가 결정이 됐다면 그걸 인정을 하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거기서 돌아봤을 때 뭐냐면 정책 방향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 방향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행 능력이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껄핏하면 나왔던 게 아마추어리즘 뭐 이런 얘기가 껄핏하면 나왔던 이유가 그런 게 있는데 정책의 실행 능력이 있는가 없는 거를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유권자 입장에서. 근데 정책의 실행 능력은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책의 의지.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진정성의 문제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정책을 구현해 들어갈 수 있는 세력과 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그 세력을 그 하나의 어떤 그 집행력으로 조직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구인가. 저는 그걸 갖고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라고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정의를 할 때 정치는 뭐뭐다. 이렇게 땡땡 이 안에 들어가는 말이 만약에 있다면? 정치는 밥이죠. 두 가지 의미에서 밥입니다. 첫째는 저한테도 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정치평론을 하고 먹고 살다 보니까 밥벌이 수단이 되는 측면이 있고, 제가 또 이제 아이를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단적인 얘기 하나만 들게요. 이 무상급식 문제 갖고 서울시 같은 주민투표까지 갖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급식비를 내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그 큰 문제예요. 그잖아요. 그거는 4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으니까 4만 원, 5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무상으로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그러면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뭐냐면 정치는 생활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정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바뀌느냐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는 밥이라고 봐야죠. 또 한편으로는 생활이다. 생활이 밥이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는 더러운 곳이고 더럽죠. 사실 하는 거 보면 한심할 때도 많고 기가 찰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세균은 아니에요. 멀리 해야 되는. 그래서 이 방호복을 입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정치는 껴안아야 되는 대상이지. 그렇지 않나요? 왜? 껴안아야 내 삶이 달라지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삶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죠? 생김새도 바뀌고 패션도 바뀌고 그죠? 행동거지도 바뀌고. 정치하고 연애를 하면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상대가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엔돌핀이 돌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내 삶이 윤택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밥과 이 연애다 이렇게 봐야죠. 첫사랑이 힘든 건 신뢰가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인지 모른다. 뜨겁게 타오른 가슴에 차분한 신뢰가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인지 모른다. 늦게 찾아온 첫사랑에 젖어서 달콤 쌉싸름한 나날을 보냈다. 때로는 알콩달콩, 때로는 좌충우돌. 그렇게 시소를 탄다. 승민이 그러했던 것처럼 리모델링 세대도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냉정을 유지하지 못한다.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균형추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